안녕하세요. 저는 이혼녀입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이혼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곤 하지만 제게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이후 죽기 살기로 참고 살아보려고 정말 애썼는데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1년 만에 도망치듯 이혼을 했습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랑은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교회를 가서 기도를 드리곤 해요. 그러다 같은 교회를 다니던 분께서 제게 선자리를 하나 소개시켜 주었어요. 상식 있고 교양 있는 집안에다가 독실한 기독교라는 말에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선자리에 나갔어요. 서울 중심가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꽤 괜찮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고 저보다 3살 많은 남성분이셨죠. 저도 꽤 손꼽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스펙도 꽤 괜찮아서 제가 어디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 만났던 순간 제게 매너 있게 행동해 주었고 순두부같이 서글서글하게 생긴 점도 좋았고 세심한 말투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무척 좋게 다가왔습니다. 또 선짤이라 당연히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의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인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홀로 남편과 누나를 길러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교편을 잡으셨다고 하셨고 교감 선생님까지 하다가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어쩜 그렇게 효심이 깊어 보이던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선자리는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결국 저희는 함께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를 만났어요. 하루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도중 남편이 제게 고백할 것이 있다고 무게를 잡더군요. 저는 별대수롭지 않게 장난을 쳤는데 남편이 정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으니 남편은 말했어요. 나 사실 돌싱이야. 애는 없고. 저는 분명 미혼이란 이야기를 듣고 선자리를 나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싱? 돌아온 싱글? 이혼난 그거? 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중매하시는 분께 돌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개월가량 만나보면서 제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모습에 제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거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놀라움이 절 스쳐 지나갔어요. 멍한 제 표정을 보며 남편도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이에요. 당연히 선자리에 나가기 전에 돌싱이란 사실을 남편은 밝혔기에 제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즉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헤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고작 3개월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헌신적이었던 모습, 다정하고 자상했던 모습 등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모습들이 제가 원하는 남편상이랑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또한 이혼했던 과거를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 선자리를 나가는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이 되었던 것이었고 그걸 남편은 제게 다시 짚어줬다는 점이 솔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혼을 왜 하게 되었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했죠. 그리고 정말 아이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저는 남편을 만나 이혼 사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전처와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아이 또한 없다고 맹세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남편이 과거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을 만나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을 해주니 뛸 듯이 기뻐하며
제게 고맙다고 글썽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남자가 내 남편이 된다는 생각에 저도 기뻤어요. 우린 6개월가량을 만났고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과거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에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거세게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남편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답받고서야 겨우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잘 치러냈죠. 시어머니가 되실 분도 직접 겪으니 어쩜 그리 우아하고 세련되신 것인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하셔도 무척 교양이 있으시고 다정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제게는 시누이가 생기는 것이니 미리 만나서 좀 친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에게 자리를 만들어달라 얘기를 하면 남편은 다른 때와 달리 두루뭉술 넘어가거나 말을 돌리기 바빴고 그러지 말고 상견례 자리에서 보라고 얘기하곤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싶어서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누나분께서는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으셨더군요. 그 이후 결혼을 하기 전에 한 번은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누나분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면 남편은 어차피 자주 볼 일 없을 거다. 왜 괜히 그러냐. 만나지 않아도 된다. 등등의 대답을 하면서 대화 자체를 회피했어요. 남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집안이 여럿 있다고 들어서 혹시 사이가 안 좋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저도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죠. 그러나 결혼식까지도 누나분께서는 끝내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도 남동생의 결혼식 날까지 불참할 수 있나 싶기도 해서 의아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마음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가 처음 만나고 얼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신혼생활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와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원주택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을 분가시킨 이후 시어머니 혼자 주택에서 지내야 하셨죠. 그런데 그만 그 주택이 홀라당 타버린 것입니다.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던 순간에 불이 나게 된 거라 재산상의 피해를 제외하고는 인명의 피해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다시 복구를 하게 될 때까지 오갈 곳이 사라지게 되었고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집이 홀라당 타버려서 옷도 돈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고 신혼집에 찾아와 울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어느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집수리가 끝날 때까지 마음 편히 머무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렇게 결혼한 지 고작 2달 만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고 피곤하고 지쳐갔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은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저도 남편 못지않게 돈을 벌어오는 맞벌이 부부예요. 둘이 벌이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저희 회사는 성과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달에는 남편보다 더 벌어올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이 더러우면 전부 제 탓이었어요. 청소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건 기본이셨어요. 세상 어느 며느리가 집안일을 할 때 전등에 묻은 먼지까지 닦나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 천장에 붙어있는 전등까지 쓸어서 묻은 먼지를 제게 보여주며
지저분하게 살지 말라고 타박을 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여시는 순간이 되면 그 순간마다 냉장고 꼴이 왜 이러냐고 저를 매일같이 타박하셨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심지어 저희와 합가한 지 2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생신 파티를 저희 집에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생신 음식을 저보고 전부 다 혼자 차려내려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저희 셋이서 조촐하게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댁 관련 친척들 전부를 저희 신혼집에 초대하셨더군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 집에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야죠. 셋이서 사는 것도 어쩔 때는 좁다 느껴질 때가 있는데 30명을 들여보낸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거세게 반대하자 남편 몰래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시다가도 남편에게는 온갖 불쌍한 척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이중적인 모습도 모르고 그저 엄마 이러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 그래요, 손님들 다 온다고 칩시다. 그럼 30명이 넘는 사람들 접대 음식을 저더러 혼자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 저희 신혼집이에요. 그리고 저도 돈 벌어오는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달은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벌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저더러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만들라는 거세요? 정말 흥분이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간 쌓인 것이 많아서 그런지 씩씩거리면서 쏘아 붙이듯 말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역겹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남편 품에 안겨 울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안쓰러워하며 저한테 눈짓을 하는데 저더러 뭘 어쩌라는 거였을까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겼을지 몰라도 저는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왜 굳이 저희 집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 생일상? 차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 생신 파티하는 것은 좀 아니죠. 더 넓고 좋은 곳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손님용 친구가 있길 하나요? 큰 상이 있길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식기 세트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분명 하룻밤 자고 가실 텐데 전부 다 새로 살까요? 논리적인 제 의견에 남편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 시작했는지 시어머니를 달래는데 정말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복창이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의 거센 반대로 생신 파티는 집 근처 뷔페를 제가 멋대로 예약을 했어요. 결국 그 전까지는 조금 내내하며 맞추는 며느리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불만이 가득하셨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시어머니가 계시는 집에 머무르기조차 싫어졌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은 다른 곳과 달리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권장하는 곳입니다. 사실 대기업 치고도 야근이 별로 없는 곳이기도 하고 제 직종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신혼집에 들어가기조차 싫어지더라고요. 집 공사한 지는 2달이 넘어가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늦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회사에 남아서 일을 더 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기 싫었는지 그 이후 제가 받는 월급에 인센티브랑 야근수당, 특근수당까지 다 붙어서 거의 120만 원 가까이 월급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월급 통장을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이유는 시집살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는 저를 아가라고 부르고 제게 무척 다정하게 구셨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시어머니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저랑 단둘이 있으면 그렇게 제게 냉랭하고 차가우실 수가 없으셨죠.
처음엔 제가 뭐라도 말 실수한 줄 알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기만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를 주제 삼아 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위로라고 해대니까 정말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저란 사람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꾸 부부만의 개인 시간을 침범받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침실에 누워 있으면 아들 내외가 자고 있는가 보구나 하고 넘기면 될 것을 굳이 노크해서 부부 침실을 기웃거리질 않나. 그러니 남편과 분위기를 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뭐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언제 시어머니가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 셋이서 함께 자겠다고 베개를 꼭 껴안고 침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와 저랑 남편 사이에 누워서 잠을 청하시더군요. 제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함께 TV를 시청하면 꼭 저를 부르시질 않나,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나. 그래서 시킨 일을 다 하고 오면 제가 앉아있던 자리를 시어머니가 차지하고 있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 정말 난감하고 깨름칙한 기분은 계속 느껴가던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솔직히 더럽고 역겨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장할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이게 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시어머니 행동도 조금 과해 보였지만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행동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설마 그러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저 혼자만의 기우겠지? 하고 넘어가길 몇 달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런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몰라도 어떤 여성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업무상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다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누구냐는 제 질문에 자신을 제 남편의 전처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난감했죠. 왜 전화를 했냐고 묻는 제 말에 그 여자분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자의 직감이란 것이 있잖아요. 먼저 제가 느꼈을 때 전처분께서 제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시종일관 민폐처럼 느껴졌다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마치 제 마음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이에요. 원래라면 낯선 사람이고 게다가 남편과 이혼한 여자니까 어떻게 믿고 만나나 싶어서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전처분과는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처분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저를 대해주셨고 만나자고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전처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서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시집살이 때문이었어요. 증거를 제게 보내줄 순 없어서 가져왔다며 바리바리 챙겨온 서류들과 수많은 녹음 파일들이 그 말을 증명하더군요. 제가 이상하고 깨름칙하게 느꼈던, 설마 했던 그 상황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아들이 아닌 남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들을 빼앗아간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했던 거였어요. 전처분의 말에 의하면 남편의 누나 또한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사는 이유 또한 시어머니의 그릇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게 남편의 누나 되시는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전처분께 물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으시면 전처분께서는 몇 번이나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이해해요.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신 거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이러는 것은 그 사람과 다시 잘 되고 싶어서가 정말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민폐를 저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저와 같은 피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전 처분과 그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 한참을 멍하니 있다 남편의 누나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남동생의 새로운 아내라는 말에 한동안 말이 없으셨고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에 제가 간절하게 만나달라 청했어요. 남편의 누나분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지금 만나자고 어디냐고 나오겠다고 대답하셨죠. 제가 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셨더라고요. 전 그렇게 처음으로 형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딱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너무 많이 닮아서 말이에요. 저는 형님께 정말 맞는 말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이야기,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점, 전처와의 만남,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형님께서는 전부 사실이라고 제가 하는 질문에 전부 긍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게 조심스레 이야기하셨죠. 널 보니 이미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옛날 동서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나 보네. 옛날 동서가 우리 엄마 그릇된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침실에 엄마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알게 된 거였어. 너도 오늘 집 돌아가자마자 한번 확인해보렴. 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우리 엄마가 원래 동생 부부 침실을 카메라로 감시하고 있었고 그게 걸려서 동생 이혼당한 거였어.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고 너무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이 불타서 너희 집에 지금 몇 달째 계신다고 했지? 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 맞아? 엄마 말만 듣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네 남편 너무 믿지 마. 걔는 원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옛날 동서 때도 그랬어. 걔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니? 정신 똑바로 차려. 나도 인연 끊었으니까 충고해주는 거야. 저는 형님의 말에 진정으로 등줄기에 소름이 끼쳤고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표정을 보신 형님은 제게 시어머니의 집이 정말 불에 탔는지 가서 확인을 하라고 일러주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저는 그 길로 차를 미친 듯이 운전해서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님 말이 맞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멀쩡하고 멋진 전원주택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빌붙기 위한 구실을 지어냈던 거였어요. 저는 전처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처분은 한참이나 오열을 하며 오는 제 전화를 끊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형님께 들은 몰래카메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고 증거를 잡고 이혼하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남편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그저 방관하고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이에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왔고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세트로 여행지로 보내버렸어요. 그동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오랜만에 모자지간 오붓하게 보내라고 웃으면서 말이에요. 토가 나올 것처럼 역겨웠지만 후일을 대비해야 했어요. 그렇게 보내고 난 뒤 저는 경찰에 저희 집에 몰래카메라가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곧 도착한 경찰관들은 저희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부 침실에서 몰래카메라 3개, 저희 집 방 화장실에서 2개가, 그렇게 총 5개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 방에 몰래카메라를 관찰하는 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경찰관님들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렇게 1박 2일 역겨운 두 모자지간의 여행길이 끝나기 전 저는 이혼 서류와 결정적 증거들을 백업시킨 뒤 두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행지에서 돌아온 두 사람에게 저는 선택지를 줬어요.
그렇게 명예와 위신을 챙기는 집구석에서 이딴 역겨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동네방네 알리면서 이혼 소송을 당하고 싶은지, 합의혼을 해줄 테니 1년가량 진행된 내 결혼 기간을 보상해 줄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죠. 내가 잃을 게 있을 것 같아? 당신 회사, 당신 지인, 그리고 어머님 모임, 내가 다 닥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시위할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 그렇고 그런 더럽고 역겨운 사이라고. 당신네들이 감히 내게 이혼녀 딱지를 붙여? 여보, 나도 돈 잘 벌어. 내가 그깟 벌금이 어디 무서울 것 같아? 이혼 소송 가도 당신 재밌을 거야. 내가 진흙탕이 뭔지 알려줄 거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더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제게 부탁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합의금도 매우 세게 불렀습니다. 무려 20억을 불렀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고 계신 땅을 팔아야 나오는 금액이었거든요. 20억을 합의금으로 내놓지 않는 이상 절대 협의혼은 없을 것이고, 그 비용은 내 입막음 비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교감 선생님까지 가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또한 어쩔 도리 없이 두 사람 다 각각의 재산을 팔아 제게 20억을 건넸고, 저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하긴 동네 망신, 지방 망신이 따로 없을 테니까요. 이혼녀 딱지가 붙은 것은 조금 거슬리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1년 고생하고 20억을 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썩 나쁘지 않은 것만 같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저는 매우 잘 살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며 변호사 공증을 받은 입막음각서를 써서 저희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하며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정말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전 살면서 그런 미친 집은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제발 미친 사람들은 그들끼리 똘똘 뭉쳐 살았으면 좋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사세요.